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권입니다. 네, 오늘은 호리에 다카우미 씨가 쓴 다동력이란 책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이 호리에 다카우미 씨는 좀 상당히 일본에서도 기인으로 유명한데요. 일단 라이브 도사의 사장이죠. 1972년생이고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났으며 SNS 미디어 앤 컨설팅 주식회사의 설립자입니다.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좀 개방적이면서도 아주 독설로도 이름이 높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상당히 좀 대외 좀 지향적인 그런 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버릇이 없다, 건방지다라는 이미지도 좀 공존하는 참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현재는 이제 우주 로켓 개발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데리야키, 그 다음에 755, 그 다음에 만화신문 등의 프로듀스 등 손을 안 대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죠. 유료 메일 매거진 호리에 다카우미의 블로그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 상당히 좀 유명해요. 유료인데도 구독자 수가 약 2만 명 가까이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2014년에는 이 회원제 온라인 커뮤니티인 이 호리에 다카우미 이노베이션 대학교를 만들어서 운영 중인 교장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요. 모든 교육은 세뇌다, 헛되게 죽지 않는 기술. 벌써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수십 종의 책을 썼고 상당히 많은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켰습니다. 근데 한 권 한 권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쓰지 않고 본인이 그동안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내용에서도 좀 따올 만한 부분들은 이제 본인 방식으로 소화해서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쉬엄쉬엄 쓰는 것 같은 그런 집필 방식을 하면서도 엄청난 판매 부수를 올리고 있는 초 베스트셀러 인기 작가죠. 여러모로 좀 부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을 좀 좋아했는데요. 다만 이제 좀 평가를 내려보자면은 이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경륜은 참고하되 이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다로 정의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아주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죠. 일단 다동력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힘이라고 이제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과는 상당히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일본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완고한데요. 보통 이제 그런 거죠. 한 가지 분야를 파면은 장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연마해라. 사람을 만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치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라. 무언가를 만들면 결과물을 반드시 내라. 대부분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호리에 다카우미는 이런 전통적인 이 세계관에 완전히 반박하는 그런 글들로 가득한 이 책을 썼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비평과 비난을 받았는데요. 아주 참신하고 글로벌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많았던 반면에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세상 혼자 사는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물론 이제 맞는 말들로 가득 차 있긴 한데 상당히 좀 파괴적이에요. 이 말을 하는 내용이라든가 기타 부분들도 다. 하지만 이게 이 시청자들 그리고 독자들의 이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저자가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 호리에 다카움이라는 이 저자이기에 바로 최고의 설득력과 이 폭발력을 갖고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이 좀 대다수입니다. 안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좀 총평을 하자면은 현대 사회인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점을 아주 심플하고
깨끗하게 분석해주는 동시에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큰 힘을 주는 상당히 좀 파워가 있는 책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저자 자신도 본인이 상당히 기인임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좀 인정하고 있고요. 본인같이 사는 것만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부분도 좀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일반 비즈니스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긴 하겠지만 현재 이 호리에 다카오미가 말하고 있는 이 삶의 방식으로 점점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대도 주고 희망도 주는 책이지만 동시에 묘한 거리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옛날 사람인 듯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산업 간의 장벽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이제 오늘날의 시대에 과연 일개 개인으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져주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이런 기타 이제 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 AI 시대에 과연 무엇이 당신을 살아남게 해줄 것인가? 바로 그것은 다동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좀 새로운 업무 방식을 얘기해 준다고 하면 될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 제목이기도 한데 아주 강렬합니다. 초밥집에서 수업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보통 이제 도제식 생활을 많이 하는 일본의 좀 전통적인 장인들, 그러니까 초밥집도 그렇겠고 무언가를 만드는 이제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야구 구단으로 보면은 말단 볼보이 생활, 이런 등등, 보통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 선배나 스승의 기술을 받아오는 전수받는 그런 직업군들을 이제 추앙하는 사회죠. 일본은. 초밥에 관련된 아주 많은 만화들도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상당한 히트들을 쳤었죠. 여기에 이 저자는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데요. 실제로 글을 썼었습니다. 트위터에 초밥 장인이 되려고 몇 년씩 수업하는 것은 아주 멍청한 짓이라는 글을 올려서 아주 호되게 비판을 받았었죠. 그러나 저의 생각도 비슷한데요. 이제 다가올 이 21세기도 좀 벌써 상당히 지나갔는데 이 앞으로 전도 유망하고 창창한 이 미래의 젊은이들이 계란말이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씩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라는 저자의 주장에 반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옛날을 보면은 아마 진짜 계란말이를 하나 만든다거나 초밥을 하나 만드는 게 상당한 노하우가 있었던 일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밥을 맛있게 지을 수 있는지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었고요. 음식의 맛을 최대한도로 이끌어내는 방법은 해당 분야의 프로들만이 아는 진짜 그들만의 전매 특허였겠죠. 그래서 그런 전통 기술이나 정보를 받으려면은 그에 합당한 이제 대가, 이제 노동력을 제공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착취죠, 착취. 인터넷이 출현하기 전에는 이제 특정 해당 분야의 사람만이 이제 그런 기술이나 정보를 독점했었고, 그게 곧 가치이자 돈이었겠죠?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에는, 오픈 소스도 엄청나게 많고요. 진짜 특히 음식 같은 것은 진짜 인터넷 검색어만 키워드만 쳐봐도 수백 수천 가지가 주르륵 나올 겁니다. 흔히 말하는 정보의 개방성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정말로 훌륭한, 정말로 이제 땀과 노력의 집합체인 그런 아주 스페셜한 기술이 아니라면은 이제 기술로서의 숙련도 난이도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제 해당 상표 선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오사카에 있는 이제 스시 지하루라는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점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처럼 초밥집에서 장인 밑에서 이제 설거지, 그다음에 청소 등을 하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문학원 3개월 코스를 끊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내용으로 아주 현대식 프랜차이즈의 인테리어를 입히고 해외 서비스 마인드를 붙여서 불과 1년 만에 초밥 분야의 미쉐린 가이드 교토 오사카 2016의 최고 가게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거죠. 인류 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정보와 기술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 학교 또는 여차하면 독학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몸으로 보여준 거죠. 이런 정보가 독점되었던 것은 사실 이 초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보통 왜 중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 주인공. 이빨을 절근 깨물고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전대의 은거 고수에게 가르쳐 주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에 이르는 수련의 과정을 겪은 뒤에 이만 하산해도 괜찮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와서 아주 고난한 과정 끝에 부모님의 원수를 처치하는 그런 좀 약간 좀 구닥다리이긴 하지만 중간에 살이 여러 가지가 붙어서 그렇지 지금도 뭐 각종 영화의 기본 플롯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여기에 좀 의문을 품었어요.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늘같이 좀 치안이 좀 잡혀있는 시대에 이런 노골적인 원수를 갚을 일도 별로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다면 비록 이제 무가의 자제라고는 해도 왜 꼭 무술로 복수를 해야 되죠?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총으로 쏘거나 아니면 음식에 독약을 타거나 뭐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은 뭐 킬러를 산다거나 예, 이것도 좀 영화적이긴 하지만 뭐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꼭 무술을 배워서 이런 몇십 년 뒤에 이 복수를 해야 하는가? 그 긴 시간이라면은 중간에 원한의 감정도 좀 사그라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 책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초밥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욱 다양한 많은 분야에서 이미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어가 그렇죠. 우리 때만 해도요. 우리 때라고 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지만요. 외국어를 배운다고 하면은 저 종로에 있는 뭐 얘기해도 되겠죠? 파고다학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종로학원이었나? 네, 이렇게 이런 외국어 학원에 끊어서 아주 좁은 교실에 정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외국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냥 신변 잡다한 얘기만 하다가 결국 성과도 못 얻는 이런 과정의 연속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죠?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은요. 뭐 구글이나 유튜브에 영어 회화라고만 쳐도 정말 몇십만 개의 강의 사이트가 나오고 무료라고 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고퀄리티의 강의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마음 먹기 나름이지 이제 정보가 없다거나 뭐 교재가 없어서 못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죠. 그러면 이제 더더욱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었는데 이 후리에 다카오미 씨가 쓴 책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과 아주 똑같은 내용이 첫 부분을 장식하고 있어서 한번 그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라 또는 여러 가지 능력을 몸에 익혀라 라는 내용인데요. 직함을 3개 가지면 여러분의 가치는 1만 배가 된다는 타이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가지 직업을 갖고 있거나 3가지의 각기 다른 능력치를 갖고 있으면 당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밥을 먹고 산다. 뭐 이런 내용이죠. 오늘날과 같이 이 산업과 산업을 가로막고 있던 이 장벽이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에 나는 이 직업으로 평생을 먹고 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 그 직업의 이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직함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이가 이미 40대, 50대를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주변의 얘기를 좀 살펴보면은요. 어, 뭐 전문 지식이라든가 뭐 아주 좀 뭐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 라이센스도 없는 분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요. 하기사 요즘은 뭐 워낙 숫자 자체가 많아서 변호사나 뭐 회계사 뭐 이런 간평사 이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더라도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회사를 다닙니다. 제가 알기로만 해도 건물도 있고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부를 이뤘는데, 물론 제 기준이지만요. 어, 직장을 놓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나오는 급여가 본인 수익의 그렇게 높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음에도 항상 그 명함을 꼭 쥐고 있죠. 뭐 그분들 말은 이렇습니다. 직장만큼 최신 정보가 오고 가고 하는 이 통로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명함을 갖고 있어야 사람을 만나기가 편하고 해당 분야의 높은 사람이라든가 전문가들도 좀 더 양질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 또는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동업자를 구하기 쉽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죠.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회사에는 이제 보통 여러 가지 사업 기획이 오고 가죠. 그 중에는 아주 획기적인 신사업도 있고,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약간 변형시킨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주 생뚱맞은 진짜 뭐 구글 같은 데서나 칭찬받을, 그러나 한국에서는 매장당할 이상한 아이디어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발휘가 되는데요. 남들이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 그러나 본인이 보기에는 아주 우수한, 그리고 이제 회사가 하기에는 사이즈가 작거나 뭐 좀 연관된 시너지가 작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나 개인이 하기에는 아주 사이즈가 있는, 영양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잡아서 사업을 일으킵니다. 뭐 친척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을 동업으로 해서 사장도 그 사람들로 안 치죠. 그리고 본인은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넓혀가서 이 사업으로 성공할 생각도 잘 안 해요. 중간에 팝니다. 또는 로열티를 받고 뭐 지분을 넘긴다거나 하는 식으로 본인 자신의 가치를 계속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확장을 하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또는 메가 프랜차이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이제 최저임금이 워낙 좀 급작스럽게 가파르게 올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 프랜차이즈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편의점 2개, 커피숍 2개, 뭐 버거킹 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섞는 겁니다. 독서실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 독서실 같이 좀 축축, 좀 우중충하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아주 밝고 화려한, 대학 도서관, 외국의 대학 도서관 같은 그런 시스템이 많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저도 혹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좀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업체에 해당 분야의 이제 점장이라든가 팀장을 이제 고용을 해서 각각의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분야에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을 그 팀장이라든가 점장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익을 좀 적게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은 시간이라든가 이런 활동의 자유를 얻는 거죠. 뭐 한마디로 돈을 벌어오는 이제 자신의 분신을 만드는 뭐 그런 과정, 그렇게 좀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뭐 항상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실패가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제 주변의 대부분의 성공하신 분들은 자기만의 가게가 몇 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이 아니면은 시간상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엄청난 금액의 수익을 얻더라도 하루에 진짜 막 16시간씩 일하면서 쪽잠을 자야 하는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경우니까 다른 분들은 다르시겠지만요. 뭐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분야와 뭐 가능하면 연관이 되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미래에 연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여러 가지 능력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펼쳐 놓는 그런 방식을 추천한다는 거죠. 뭐 다음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다음 주제가 이제 짜깁기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 짜깁기한 책. 저 같으면 안 사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전부 내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핵심만 쥐고, 그러니까 자신이 힘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좋게 얘기해서 아웃소싱 하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노력을 들이지 말고 있는 것을 좀 활용하라는 내용인데요. 아주 전통적이고 고루한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성실함의 세뇌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저자는요, 요즘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두 달에 한 권씩의 책을 꼭 내는 아주 다작 작가였습니다. 거의 100권에 육박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뭐 질은 퀄리티는 차지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책을 쓸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저자가. 뭐 당연하겠죠. 근데 저자가 말하기를 대략 10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면 책 한 권 분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출판물의 세계에서는 고스트라이더, 흔히 말하는 이제 대필 작가인데, 이 대필 작가가 책을 썼다고 하면은 뭐 굉장히 모욕하는, 뭐 그러니까 이제 출판계를 모욕했다. 어떻게 작가가 라이트를 쓸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만화 그릴 때 아주 잘 나가는 우수 작가는요, 배경맨, 터치맨, 시나리오 작가,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스태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면은 그것은 작가가 만든 건가요? 아니면 배경맨들이 만든 건가요? 그죠? 작가가 만든 겁니다. 영화를 볼까요? 영화에서 영화 감독이 모든 걸 다 하나요? 배우가 있고요. 카메라맨이 있고, 카메라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명이 있고, 음향이 있고, 다 다르죠. 이렇게 종합 예술품인데, 그 감독이 혼자 하지 않았다고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책만은 대필 작가, 고스라이터가 있으면 안 되는가? 이것 또한 생각해 볼 문제고, 사회가 나에게 강요된 가치관을 주입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고스라이터가 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나의 생각을 받아 적어서 문체만 다듬은 것 뿐인데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왜 각 사회에서 대가다 또는 이제 뭐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전부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물론이고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뭐 회장이 직접 뭐 다 하는 거 우린 잘 못 보잖아요. 그냥 거드름 피우고 와가지고 도장이나 몇 개 찍는 것 같지만 물론 회사 핵심에 대한 많은 고민과 구상을 하고 있죠. 그러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챙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내 스스로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대단히 착각이라는 이 저자의 말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또한 반드시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당 분야에, 그러니까 해당 장소에 가서 뭐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흘러가는 대로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과 결과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더군다나 오늘날은 더욱 그런 상황인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의 그런 아웃소싱의 연장선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업무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인가? 아니면 나의 동료도 약간의 정보와 기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가? 또는 심지어 인턴이라든가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할 수 있는 일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는 내용이 나오면은 그 자리 빨리 뜨셔야 됩니다. 언젠가 구조조정 되겠죠. 지금 구조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회사가 아직은 버틸만 하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단연코 사회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기업은 더더욱 그러니까 언젠가 그때가 올 것이고, 아마도 그때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당신은 아마도 인생에서 상당히 힘든 처지에서 그 결과를 받아들게 될 것이에요. 만약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누군가로 대체할 수 있다면 나 자신의 경쟁력이 쇠퇴한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너무 또 괴로워할 것만은 아니고 차분하게 나 자신의 새로운 업무, 새로운 일,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제도 좀 연관된 내용이긴 한데요. 손으로 만든 도시락보다 냉동식품이 더 맛있다. 근데 저는 이거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 도시락을 별로 싸본 적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귀여움을 받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 먹는 게 편했습니다. 어, 여기서는 항상 이제 이 주제를 깔고 가는데, 모든 업무에서 100점을 받아야 한다라고 자신을 몰아붙이면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 저자는 일본 내에서도 활동량과 이 그 열성으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지만, 본인도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지친다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일을 동시에 하게 되면 그 역시도 한계에 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대충대충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대충대충 하는 때에 이렇게 하는 티를 안 내는 게 바로 그만의 노하우라고도 하죠. 일 하나하나를 할 때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불성실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데, 저자는 매일매일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지적질을 하는 그 사람들일수록 일 처리 속도가 아주 느리고, 질적으로는 물론이고 양적으로도 아주 수준 이하일 경우가 많다는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앉아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액션,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끝내지 못하고 항상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와가지고, 물론 이제 회사 돈으로 저녁을 사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졸리고 힘들어간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와서 아주 피곤한 표정을 보여주는 에너지 그 뱀파이어들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좀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저자는 단언한다고 해요. 본인이 해봤는데 아주 열심히 할 때 정말 열심히 하다가 조금 대충대충 일한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합니다. 모든 일에 전력 투구하는 게 가장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힘 다 소모해서 죽어버리면은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아마 예전에 신문기사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인데, 진짜 부모님이 좀 경제 형편이 어렵고 좀 식구들도 좀 많고 부양해야 될 형제도 있어서 타고난 건 머리 하나뿐이라서 죽을둥살둥해서 국내 4대 기업의 임원이 됐죠. 최연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처음부터 좀 딜을 해서 성사를 시킨 아주 큰 계약을 완료하고 공항을 통해서 이제 승전보를 들고 회사 본사로 보고하러 오는 도중에 돌연사한 이 케이스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론 그 케이스는 아주 드문 일이겠지만 누가 압니까?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될지. 그리고 그 일이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하다가 그랬다면 좀 덜 억울하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여기서는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수백억 원을, 수천억 원을 회사에 벌어줘도 10% 20% 연봉 상승이 끝입니다. 뭐 보너스가 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그 돈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죠.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하여간 이 도시락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보통 어머니가 싸주니까요. 자녀의 도시락을 매번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죠. 어떤 날은 정말 육첩반상으로 상다리가 휘어지게끔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날은 김치랑 계란 후라이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티가 많이 나죠. 그래서 방법은 이 중간중간에 그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게 요령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시간도 없고 피곤하니 냉동식품으로 적당히 만들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인생은 아주 크게 편해진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로 도시락 반찬은 우리 내 애들은 꼭 내 손으로 정성껏 만들어야 해 라고 굳게 믿으면 비단 도시락 반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아주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수렁이냐면은 열심히 내 손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에브리싱 병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느라 스트레스도 받을 거고요. 도시락 싸면서 자녀와 남편에게 뭐 좀 잔소리나 화풀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가정의 분위기가 싸늘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본말 전도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만든 도시락 항상 맛있지 않아요. 냉동식품 반찬을 담은 도시락이라고 해서 맛이 없다는 건 편견입니다. 요즘 편의점 가보면 도시락 기가 막혀요. 세상에는 소중한 내 아이가 먹을 도시락이니 매번 정성을 담아서 손수 만들어줘야 해. 우리 아이에게 MSG나 화학조미료를 먹을 수는 없어. 이렇게 맹신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만든 도시락보다 이런 좀 패스트푸드가 더 맛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화학조미료와 천연 감미료 성분은 이제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요. 화학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한마디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자가 표현하기를 바쁠 때는 아이고 얘야 오늘은 좀 미안하구나. 오늘만 이걸로 맛있는 걸 사 먹으렴 하면서 용돈을 주는 게 아이들로서도 훨씬 즐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책에 나온 내용인데 그 중에는 이제 도시락을 예쁘게 꾸미는데 아주 열을 올려서 굉장한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만들고는 이 블로그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자녀를 위한다는 이제 그런 명목의 자기만족? 그런 게 아닐까요? 원래의 본질은 뭡니까? 내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다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우리 아이에게 쏟는 나의 정성을 너희들이 알아줘 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남의 눈치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이제 매번 도시락을 뭐 냉동식품이나 어디 사 먹고 한다면은 자녀도 눈치를 채겠죠. 우리 엄마가 나를 좀 막대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끔씩만 대충 하는 게 이제 그 요령이라는 건데, 프로야구를 보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선발 투수가 나와서 150km에 육박하는 또는 넘는 그런 공을 전력으로 던지면은요, 20, 30개가 한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근데 보통은 한 100개를 던지면서 6, 7회 이상을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속도는 좀 떨어지지만 이제 방향으로 속이는 커브 슬라이더 같은 게 나오고, 낙차를 이용해서 속이는 포크볼, 그 다음에 굉장히 세고 힘있고 빠르게 던질 듯 하지만 사실은 좀 느리고 비실비실하게 오는 체인지업,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도시락 얘기니까 속인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좀 그런 식으로 항상 전력을 다할 필요는 없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류 선수는 뭐 예를 들어 이제 1시간을 경기를 한다면 이제 절반 정도는 설렁설렁 하다가 지금이라고 한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고로 이제 요점은 완급 조절입니다. 이 완급 조절이 일의 본질이라는 거고요. 일 처리 속도가 늦거나 이제 일에 쫓겨 사는 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제 모든 일에서 100점을 받아야 해. 꾸지람을 받지 말아야지. 뭐 아주 칭찬을 받아야지. 뭐 이런 좀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완벽주의자는 이미 끝낸 일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러느라 이제 자기가 만든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지향해야 할 점은 완벽이 아니고 완료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눈앞의 업무를 빠르게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한번 끝낸 업무로는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대량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완료주의자가 되자고 하는 게 이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꾼입니다. 다동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졸속 실행이 성공을 부른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대충 너무 엉터리로 하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너무 준비를 열심히 하다 망치기보다는 좀 시작을 먼저 하고 중간 과정에서 오류를 개선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요거 방법론으로도 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자일 방법론. 애자일의 뜻이 이제 기민하다, 그리고 좋은 것을 빠르고 낭비가 없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인데요. 애자일 방법론은 원래 좀 IT 용어인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 있어서 이제 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이 개발 방법과 계획이 지나치게 많은 개발 방법들 사이에서 이제 그 타협점을 찾고자 시작된 방법론입니다. 계획이 없는 방법론의 경우에는 좀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고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점에서 좀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하겠죠. 이제 그런데 이 계획에 너무 의존하는 경우도 이 그 형식적인 절차를 좀 따르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전체적인 개발의 흐름 자체를 좀 느리게 한다. 그런 단점이 있는 게 좀 사실이죠.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은 계획을 통해서 주도해 나갔던 과거의 방법론과는 좀 다르게 앞을 예측하면서 좀 개발을 하지 않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요구치를 더하고 수정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해 나가는 좀 어댑티브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어느 특정 개발 방법론을 이제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요.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방법론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는 상당히가 아니라 좀 쓰지 않는 용어였는데 한 업체에서 좀 많이 쓰는 걸로 시작이 돼서 현재는 업계 전반에 많이 퍼졌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쿠팡. 이 쿠팡이 바로 이 애자일 방법론을 좀 가장 먼저 선구적으로 좀 공용화 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전신은 미국의 아마존이겠지만요.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준비에 너무 시간을 쓰는 건 낭비고 준비하다 시간 다 보낼 바에야 뼈대만 잡고 졸속 실행이라도 해봐라 하는 내용입니다. 즉시 시작하고 달리면서 생각하고 개선하라 하는 내용이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저자는 이제 무계획으로 특정 프로젝트와 축제를 성공시킨 이제 본인의 무용담을 아주 긴 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내곤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담보된 뒤에야 이러한 좀 성취도가 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기본 맥락은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자신의 틀을 이제 멋대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뭐 이런 경우죠. 회식은 뭐 일주일에 2번, 공연은 하루에 1회, 데이트는 뭐 하루에 1명, 뭐 4시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데이트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상식은 누군가가 멋대로 이제 정한 것인데요. 사실 뭐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맹렬하게 마스터하고 싶다면은 이런 족쇄를 벗어 던지고 아주 단기간에 아주 극단적일 정도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이제 그런 요지인데요. 다른 사람이 이제 아주 느긋하게 평균적인 인생을 보내는 동안 좀 단시간에 많은 일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이 도달하지 못하는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인생을 영위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뭐 사례를 떠나 가지고 이 내용 자체는 좀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을 옭아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장 같은 것도 그렇죠. 원래 대학은요. 필요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때에 가는 게 대학입니다. 실제 대학의 최초 창립 이념도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초중고 콩나물 시루 속에서 공부를 해서 20살, 21살 뭐 요때에 같은 나이에 대학에 가서 붕어빵 찍듯이 똑같은 과목과 똑같은 교재로 배웁니다. 심할 경우에는 그 교재가 막 20, 30년 전에 초판이 나온 경우도 있는데 뭐 그 초판 때 가르쳤던 그 교수한테 또 배우는 거죠. 이 참 심각한 낭비이자 문제인데 다들 문제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진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온라인으로 무료 강의 학점을 모아서 대학 졸업장을 따고 스탠퍼드나 하버드의 명문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만 좀 못 바뀌고 있어요. 뭐 기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 뭐 결혼 내용, 결혼 같은 것도 그런데 뭐 이 내용을 얘기하면 너무 잔소리를 들으니까 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과 필요할 때 하는 거지 결혼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건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게 아닌가 뭐 이런 내용도 많이 해봅니다. 또한 직업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직업을 통해서 본인이 만족하고 세상에 기여하고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건데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뭘 잘할 수 있는지가 우선이 돼서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라고 강요받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은 이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누가 언제 만든 건지도 모른 여러 가지 제도와 이런 규율들이 우리를 좀 옭아매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법, 경제, 뭐 관, 공, 뭐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해당 분야에서 힘 좀 깨나 쓰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규약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도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고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뭐 그러면은 뭐 자기 걸 차리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은 할 말 없지만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그 과정에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발휘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 분명한 인생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기존에 나오는 내용과 좀 비슷한 얘기를 이 사람만의 방식으로 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한 가지 일에 푹 빠져들어 봐라 라는 건데요. 몰입의 중요성이죠. 근데 이 부분은 뭐 역사적으로도 많은 선구자들이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뭐 빠져드는 것도 재능이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통틀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일에 빠져들고 싶다면은 먼저 한 가지 일에 철저히 빠져들어 봐라. 뭐 시간이라든가 재정적인 뭐 이런 균형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아주 극단적으로 빠져보라는 내용이죠. 뭐 한마디로 이제 균형 교육의 폐해, 붕어빵 인재의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벗어나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만약에 회사를 쉬면서까지 할 일이 있다면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일로 회사에서 해고당한다면 그 빠져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된다. 뭐 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쉽게 실증 내는 사람들 있죠? 뭘 하다가 금방 그만두고 뭐 다른 거 하는. 저자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쉽게 실증 내는 사람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내용이죠. 실증이 난다는 것은 아주 정말 타고난 게으름뱅이가 아닌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 여유가 생겼다는 말, 뭐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저자는 대표적으로 학교를 얘기했는데요. 학교는 이제 평균적인 아이를 만드는 이런 공장 같은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이 잡히지 않은 아이가 어떤 집단에 섞여 있다면요, 걔를 문제아 불량아로 낙인 찍어서 억지로 교정하려고 하는 거죠. 한쪽이 뾰족한 아이를 깎아서 동그랗게 억지로 교정을 해서 좀 어른들이 보기에 좋은 아이로, 말 잘 듣는 아이로, 말 대답하지 않는 아이로 만든다는 거죠. 이 저자가 이제 본인이 좀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해외 네트워크도 상당히 좀 우수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만든 온라인 대학교를 위해서긴 하지만 자료를 모으는 것 자체에는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연구자나 의사, 뭐 대학 교수들 각 전공별로 수없이 많은 대담을 하고 이를 전부 자료로 남겨놨는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균형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일본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이상한 괴짜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종교에 얽매여 있으면 절대로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저자는 아주 긴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조금 더 나와 있는데요. 할 일을 고르는 용기도 추가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자신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할 일을 골라서 하는 쪽이 되어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일하게 되면은 언제나 그 일을 의뢰한 사람에게 휘둘리고 말게 되는 게 현실이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면 돼 라고 딱 자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설사 그래서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해보라 이거죠. 무의미한 일이나 수지가 맞지 않는 일, 그리고 정말 생리적으로 하기 싫은 일에 얽히게 될 것 같을 때면은 무시하라고 합니다. 그 일을 안 하게 돼서 어떤 피해가 생긴다고 하면은 본인의 피해면은 감수하라고 하고요. 가족의 피해면은 그 가족들도 할 수 있는 한 어떤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결국 안 하게 돼서 한 소리 듣는다면은 이제 그만두면 그만이라는 거죠. 아무도 그 일을 그래서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일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설사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거나 최소한 시급이 오르거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 안 되면 로봇이 하게 되는 경우라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도태되어야 할 일을 억지로 참고 희생하며 하게 되면은 그 일이 결국 사회의 암적 요소로 돌아오는, 개인에게도 피해고 사회에게도 좀 희생이 따른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럴듯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얘기를 가장 처음으로 빼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냥 순서에 따라서 좀 얘기해보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는 건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직장에서 이제 나 자신의 시간을 빼앗는 이런 고등학교 때로 치면 선도부원,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고 해요. 뭐 이런 거죠. 상사가 말할 때는 눈을 바라보면서 듣도록 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마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는 스마트폰을 집어넣게, 뭐 같은 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영업팀인데 거래처에서 오는 전화 받아야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전화는 받지 말아라. 끝나고 나서 전화하도록. 뭐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이제 꼰대들이 꼭 있습니다.
여기에 굴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해고한다고 하는 회사라면은 일찌감치 그만두라는 거죠. 어, 뭐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흥미를 느끼는 사람하고만 만난다고 해요. 뭐 업무적이든 뭐든 간에 재미없는 사람, 그리고 재미없는 정도면 그런 대로 참을 수는 있는데 짜증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일로 친분 관계도 없는데 전화를 자꾸 거는 사람, 이런 이렇게 나 자신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상대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둔다고 합니다. 전화 거는 거 갖고 뭐가 문제야 라고 하겠지만 뭐 저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긴 해요. 사전에 얘기가 다 된 부분을 정리해서 나한테 메일로 보내고 전화를 건다고 합니다. 아, 방금 메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메일을 확인하면은 또 전화가 온다고 해요. 아, 메일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답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일할 때 같은 회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분은 더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중간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참 막 떠든 다음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아,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편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세상 사는 건 어쩔 수 없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만남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럴 때 이제 저자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뭐 우리들도 다 그렇지만 본인만의 감이 생겼다고 해요. 첫인상을 보는 이 비율이 너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괜찮겠는데? 아, 이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네? 라고 직감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적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위험인물과 인간관계를 맺으면 쓸데없이 시간을 빼앗긴 끝에 결국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결말로 마무리된다고 하는 거죠. 뭐 더 심각하게는 이제 귀찮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초면인데도 아주 10년지기 친구처럼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정기적으로 화를 내고 강하게 주의를 준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주위에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저자가 움직여야만 하는 피드백을 내는 아주 상상력이 빈곤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야지 아, 이제 이해했다 하는 사람들. 좀 에너지 브레이커,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와 무난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서로 웃고 비위를 맞추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린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실현하고 싶다면 나 자신의 시간을 뺏는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냉정한 얘기 같지만 결국 흘려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이 책 내용에서 이제 가장 좀 소프트한 내용입니다. 이제 교양이 없는 사람은 노예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저자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어떤 부분에도 응용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좀 원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희석시킬 수 있는 뭔가의 원천이죠. 그거를 꼭 가지라고 설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교양을 익히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준의 교양을 쌓는 것, 성공을 떠나서 인생을 사는데 아주 의미 있는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왜 어른이 되면 성장이 더디는가? 왜 아이 때는 성장이 빠른가? 저자는 거기에서 질문력의 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이들은 모르는 것을 왜라며 바로 그때 물어보고 해결해서 그 성취를 쌓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른들은 주저한다는 거죠. 망신당할까봐, 창피할까봐. 아, 저 사람은 이런 것도 모르나? 이런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손가락질이 두려운 것이죠.
모르는 것은 즉각 확인해야죠. 그리고 이제 교양을 쌓아야지 제대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키워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뭐랄까 좀 맞는 얘기 같아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부에서 논점이나 의문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 능력은 뭐 비즈니스맨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꼭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저자는 자기 이야기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그 이야기 초반에 이 호리에 다카오미 저자가 라이브도 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근데 이 사건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일본의 언론과 여론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촬영 취재를 했고요. 또 지금까지 내용만 봐도 알고 있겠지만 이 사람이 약간 미운 털로 찍혔기 때문에 아주 그냥 국민 표적, 이제 그 국민 왕따로 아주 만들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저자가 상당히 낙천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옥죄어 오는 이 검찰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검찰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생리를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이때 바로 이 경찰을 떠나서 관, 공, 정치에 이르는 교양을 쌓았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일본 검찰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것은 1909년의 일본 제당 독직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은 이제 한 제당 회사가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준 사건인데요. 일본 검찰이 좀 처음으로 손댄 권력형 부패 사건으로 당시 중의원 몇십 명이 기소되고 일본 전체가 뒤집어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이었던 사람이 이제 검찰총장을 불러서 국가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중단을 요구했는데 당시에 검사장이 이제 반발을 했죠. 그래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검찰이라는 이미지를 얻은 좀 유서 깊은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에도 시대까지만 해도 서민이 관리나 높으신 분을 추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본 제당 독직 사건에서는 검찰관이 높으신 분들을 붙잡아서 서민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검찰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국가의 육군성, 해군성, 대장성 등이 관료의 꽃길이었고 사법성은 삼류관청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본 제당 독직 사건을 지휘한 히라누마 기이치로라는 검찰 중흥의 시조가 된 이 검사국 총장과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의 장관인 대심원장을 거쳐 내각 총리 대신 자리까지 오른 그의 입지전적의 업무에 힘입어 검찰의 위계가 확립되었다. 그는 검찰의 힘을 정치적 권력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깨닫고 언론과 결탁해 여론의 지원 속에서 대정치가가 되었다. 이것은 비단 일본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마찬가지다. 가령 뉴욕시장이었던 루돌프 줄리아니는 검찰관 출신이었다. 부도 직전인 회사의 주식을 유통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론을 들썩였던 정크보드의 제왕 마이클 밀컨 체포를 지휘한 사람이 당시 검찰관이었던 줄리아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명성을 얻어 후에 뉴욕시장이 되고 마이클 밀컨이든 호리에 다카오미든 가상의 적을 체포해서 여론의 결체를 받는 이 검찰의 기본 업무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언론이 힘을 보태 이 사건을 크게 확장시킨다. 이런 류의 내용은 표면적인 정보를 아무리 모아도 알 수가 없다. 역사를 깊이 파고들고 해외 사건까지 조사할 때 비로소 지식의 줄기가 되는 본질에 도달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교양이다. 교양이라는 줄기를 한번 갖추면 가지와 잎이 되는 여러 가지 사상을 저절로 알게 되어 어떠한 사건이든 해결할 수 있는 단초로 삼을 수 있다. 예. 뭐 참으로 맞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의 본질과 역사의 변천에 바탕을 둔 깊은 교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일, 교양이 없는 사람은 당장
지금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휘둘려서 눈앞의 일을 처리하는 톱니바퀴로 끝나고 만다는 이런 냉정한 표현. 반대로 교양이 있으면 역사의 시공을 떠나 장르를 횡단하는 자신만의 교양 원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 비단 뭐 사회에서의 성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갖춰야 되는 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수준의 교양을 갖고 있는 것 분명히 큰 무기가 맞는 듯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피당한 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다동력을 발휘할 때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가 걱정이 되는 그런 요소를 항상 신경 쓰고 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면은요, 아무도 나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설사 창피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 책에서는 이제 모태솔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제 원래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제목이 도망치는 것은 창피하지만 도움이 된다. 이거 본 것도 같아요, 약간. 드라마에서는 이제 회사원 남자가 나오는데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여성과 사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완전 모태솔로죠. 이때 이제 좀 대학원을 수료한 고학력의 미인 이제 여성이지만 역시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있는 파견사원으로 일하는 이제 여자 주인공. 이 주인공이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마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버지의 소개를 받아서 집안일 대행 서비스, 흔히 가정부죠. 그래서 집안일을 대행하러 간 집에서 아까의 그 모태솔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때 남편에게 고용된 가짜 아내로서 계약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 이름이 이제 히라마사라는 사람인데, 이 모태솔로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수치심이 수줍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치심이 일어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빨래를 부탁할 때 창피하다면서 팬티는 빼놓는다던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들 뭐 비슷한 내용이네요. 근데 이제 저자는 얘기하죠. 본인은 항상 호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옷이나 속옷의 세탁을 호텔에 맡기는데 이제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놀랍다고 해요. 호리에 씨는 팬티 세탁을 호텔에 맡기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황당하다고 해요. 아니,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내 팬티를 본들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어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내 팬티를 보이는 것은 창피해 라고 생각하고선 자의식 과잉 충만으로 팬티만은 직접 손빨래를 한다고 하는 거죠. 호텔 화장실에서 손빨래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좀 충고하고 있습니다. 가정부에게 내 팬티를 보이고 싶지 않다 같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에 집착하니까 이런 도망치는 것은 창피하지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상한 드라마의 주인공 히라마사는 모태솔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동창회에 참석했을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뭐 한국도 대부분 비슷하지만 일본에선 이즈메가 엄청나죠. 동창회에서는 설사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모두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는 우리가 참 어렸어, 뭐라며 이야기꽃을 피운다고 하죠. 따돌림을 주도한 아이와 따돌림 당한 아이가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면 피해를 줬던 따돌림을 주도한 쪽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은 기억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사라져서 그런 일이 있었던가? 라며 고개를 갸웃거린다고 하죠. 이렇게 자신의 일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타인의 이런 일상적인 일을 일일이 기억하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 답답한 사람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상당히 편리하게 덧씌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자의 경우에는 이 체포된 기억이 상당히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저자 본인이 예전에 체포당했던 사실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정말로 그런 동물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쓸데없는 이런 수치심 따위는 버리고 사람들이 뒤에서 저 사람은 정말 바보 같아, 정말 이상해 라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아예 처음부터 바보짓을 하는 편이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 발 헛디뎌서 아주 낭패의 꼴사나운 실패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실패할 용기만 있다면 이런 창피에도 점점 면역력이란 게 생긴다고 합니다.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용기, 그 용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 다만 오랜만에 나를 만났을 때 나에 대해 별다른 그 기억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나의 큰 이야기, 대부분은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지는 않더라고요. 외부의 잡음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자.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든 간에 이 말만은 기억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다독력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